우리 아기들은 특히 어릴수록 몸에서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산소의 양이 적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크룹이라는 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슈가 된 이유는 많은 언론사에서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가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5살밖에 되지 않은 정욱이라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는 서울에서 크룹이라는 병 때문에 병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많은 뉴스와 언론사에서 소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됐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짧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룹이라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왜 병원에 가기 힘든가, 특히 응급실에 가기 힘든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제 분량은 되게 짧게 나갔지만 제작진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특히 이 크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송에서 크룹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어떤 질환인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도 크룹에 걸렸었는데 응급실 가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제대로 가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연락들을 받고 나니까 크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호흡곤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룹이라는 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병원에 빨리빨리 가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렴이라든지 모세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호흡곤란을 보일 때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영상의 내용이 단지 크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호흡곤란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크룹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되는데, 크룹이라는 병은 우리나라 말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질환이에요. 후두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숨쉬는 기도 중에 가장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 표시된 부분인데 주로 이 성대 부분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후두라는 곳이 염증 때문에 갑자기 막히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이 질환은 주로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대는 생후 6개월에서 만 3세까지예요. 여러가지 감기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아이들을 공격할 때 이 후두 부분이 부으면서 기도가 좁아지면 크룹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돌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겨울철에 원래 많이 도는 RSV,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크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올해 감기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감기 환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이러스들이 지금 계절과 상관없이 모두들 아이들에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들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내시경으로 우리 목의 기도를 봤을 때 성대 부분을 본 그림인데요. 위쪽은 정상 성대 모습이에요. 원래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래 그림처럼 성대나 아니면 그 주변, 아니면 성대보다 안쪽이 붓게 되면 기도 자체가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병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룹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 크룹은 보통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보다는 호감기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2-3일 있다가 크룹의 특징적인 증상 3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3가지는 모두 후두가 부으면서 목의 기도가 좁아지면서 나오는 증상들인데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컹컹거리는 기침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콜록콜록 기침보다는 목이 조금 더 좁아지는 기침을 말합니다. 이 소리를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개가 짖는 소리, 물개가 우는 소리 같다고 해서 barking cough라고 하는데, 기도가 좁아지면서 목이 답답한 기침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목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 숨길이 좁아져 있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걸 협착음이라고 부르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협착음도 크룹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앞에서 성대 부분도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소리도 쉬게 됩니다. 이렇게 컹컹거리는 기침,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협착음, 그리고 쉰 목소리가 크룹의 3대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크롭은 보통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고요. 일주일 안에는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롭 환자 중에 20% 정도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매우 드물게 중증 질환으로 진행을 해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크롭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의료진과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는 병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되는 병이긴 합니다. 이 크롭이라는 병의 치료는 결국은 목에 있는 붓기를 깔아앉혀서 숨을 쉬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염증을 깔아앉히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주 치료가 되고요. 거기에 호흡기 치료도 더할 수 있고, 그리고 열도 나고 목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해열 진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주로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고요. 만약에 환자의 상태가 매우 중해지면서 중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기관삭감까지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크롭 환자 중에 20%의 환자만 입원한다는 얘기는 80%의 환자는 집에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에서 어떤 걸 신경 써줘야 되냐면요. 일단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잘 먹어야겠죠. 그 약 중에는 스테로이드 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호흡기 치료기, 네뷸라이저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네뷸라이저 약을 처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뷸라이저 치료, 호흡기 치료를 집에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수분 섭취, 탈수 예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호흡 질환이 있는 경우에 숨을 많이 헐떡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수분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가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어떤 분들은 욕실에 목욕하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막 틀어가지고 증기를 내서 아이들을 앉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충분한 가습을 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롭에 걸린 아이들은 누워있을 때 숨쉬기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앉아있을 때 숨쉬기 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집에 가면 누워있는 것보다는 편하게 앉아있도록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결국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거나, 아니면 낮에 소아과를 다녀와서 크롭을 진단받았는데 밤이 됐을 때 어떨 때 응급실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 이걸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아이들이 숨 쉴 때 협착음이 나타나는 거는 막 놀 때는 정상적일 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편하게 쉬고 있을 때도 숨을 들이마실 때 숨소리가 좁아져 있는 협착음이 들린다. 이럴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못한다, 이 정도로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하면 이때도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컨디션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보일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 호흡곤란이 어떤 증상으로 보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아이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인들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얼굴부터 보면 굉장히 표정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도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술이나 손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숨 쉬는 양상을 보았을 때도 호흡곤란이 있는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숨을 쉬는 모양이 있어요. 일단은 코를 조금 벌렁벌렁 거리기도 하고, 숨을 굉장히 힘을 많이 주면서 쉬기 때문에 이 목 쪽이나 갈비뼈가 드러나도록 숨을 쉬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신생아처럼 복식 호흡을 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기억하세요. 자료화면 보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모습이 정말 딱 그려지시죠?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요. 얼굴 표정은 되게 안 좋고 피부는 창백해지고 심한 경우 청색증이 나타나는데, 숨을 쉴 때 코를 벌렁거리기도 하고 갈비뼈와 목 밑이 들어가도록 힘주면서 숨을 쉬고, 그리고 배가 들썩들썩거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호흡곤란이 있는 증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화면은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고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이가 안정시에 숨을 쉬는데도 울 때처럼 막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라고 하면 아이가 벌써 호흡곤란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빨리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의료진이 아닌 분들이 직접 관찰하면서 파악하시긴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한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요. 이 분류법은 NYHA 분류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신부전 환자들이 숨쉬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분류예요. 하지만 이 분류법이 모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의 그 정도를 가늠하기 편한 분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와 봤어요.
1단계는 숨 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거나 쉬거나 할 때 모두 숨쉬기 편한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좀 격한 신체 활동, 예를 들면 계단이나 언덕을 오른다, 이런 신체 활동을 할 때 숨이 차고 평상시에 평지 정도 걷는 거는 숨 차지 않는다,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아주 가벼운 신체 활동,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쉴 때만 조금 편안하다, 이게 3단계고요. 그리고 4단계는 쉴 때도 숨이 찬다, 이게 4단계입니다. 이 기준은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호흡곤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까지 잘하는 건 1단계고요. 조금만 뛰면서 놀아도 숨이 차가지고 얌전히 논다, 이건 2단계겠고, 노는 것 자체를 하기 힘들어서 가만히 쉬고 있다, 이건 3단계. 그리고 가만히 쉬고 있는 도중에도 숨이 차고 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한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2단계일 때 병원에서 진료를 빨리 보는 거고요. 3단계, 4단계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금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아기들은 특히 어릴수록 몸에서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산소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몇 시간 정도는 버틸 만한 호흡곤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기들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아이 데리고 응급실 한번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미달된 사태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력이 없어서 아무리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소아과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기가 너무 길어요. 3, 4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한번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이가 급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가려고 해도 빨리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많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심해졌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 차로 병원 가시지 마시고요. 119를 꼭 부르세요.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간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을 뺑뺑이 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요즘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빨리 배정을 받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의 경우는 산소 치료라도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구급대원분들이 미리 응급실에 막 연락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반 진료처럼 대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생실에 들어가서 얼른 응급적인 진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반 병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을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중환자실 케어까지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주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정말 심한 경우 반드시 구급대원분들의 도움을 받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곤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마음 아픈 사건이 생기면서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크룹과 호흡곤란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면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소아과 전문의인 저도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본업에 임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영상에서 전해드리고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정욱이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